72년 만에 부활한 미국 여자 프로야구에서 한국 선수들이 맹활약을 했고 이정우 선수는 하루에 홈런을 2개 친 뜻깊은 8월 초 되겠습니다. 김나경 선수 만세. 원로 데스크에는 문덕 듀오, 홍성갑 칼럼니스트와 이경혁 편집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로 데스크라고 하니까 왠지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젊지 않죠. 같이 늙어가는 처지. 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러워 할 말입니다. 부석 데스크에서 노브레이너님이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철님 계좌 쪽에 느낌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아니죠. 수사 기능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죠? 그럼 이제 수사 부전제를 먹어야 하나요? 우리 분석 데스크는 필수 요소도 잘 알고 참 현실과 괴리된 분들이에요. 이 드라마가 한 15년 됐죠? 20년 된 20년이죠. 네. 저는 때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대체 누구 보라고 이런 시사 프로를 만드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자나 언론인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네, 슬픈 일이죠. 아무튼 분석 데스크는 썸네일 내용만 보고 대충 맞춰주셨다. 가끔씩 요즘 신문 볼 때 제가 주목하는 사망 플래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거 뜨면 개혁이 앞으로 가긴 간다는 소리다. 지난주에는 쉬운 거 하나 알려드렸죠. 뭐로 가도 조선일보가 화내면 방향 틀지 마라. 거기에 확률 높은 옵션을 하나 더 놓고 싶은데요. 보수 언론이 겁을 오랫동안 주면 경향신문이 겁을 먹는데 그때도 괜찮은 사냥 타이밍입니다. 한 달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인 종부세가 월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겁을 주니까 어느샌가 경향도 거기에 물들어 있던 게 2021년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우습죠. 심지어 올해 바뀌는 법에도 시가 30억 종부세는 거주하면 76만 원, 거주하지 않으면 318만 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세금 저거밖에 안 내는데 굳이 월세를 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소비자한테 비용을 너무 많이 전가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거래하면 30억인 집에 월세를 낸다는 건데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 취급해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서민 취급해주면 세금이 내려갈 테니까 좋아하겠죠. 오!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질문. 문학인 종부세 냅니까? 아니 잠깐만 이걸 라이브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야 갑자기 함정이다. 꽤 의심했거든. 저 사람 왠지 종부세 내게 생겼어. 이런 느낌이. 그렇다면 저는 랩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랩 네임은 거의 거부권급인데? 아무데나 막. 그래. 너 뒤에 있건. 오, 와, 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를 당황시키다니 대단한 기술이군요. 최소한 그 근처 혹은 그 이상인 걸로.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왜 진보 언론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화를 내려면 진짜 민생에 타격이 있다는 걸 알아낸 뒤여야 되는데 그랬다는 흔적을 저는 공부해봐도 찾질 못해서 제가 과문한 건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장의 기본 원리를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무시하잖아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서 막 집주인들이 다들 담합해. 월세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도 월세를 올릴 수 있다 쳐요. 그래도 뭐 이 월세 안 주면 손님 안 받아 이러면서 집을 계속 놀려. 그런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도덕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인질로 잡고 정부에 협박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경향신문이 왜 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부세가 종합 부천 인세의 약자인가요? 부천 사람한테만 걷는 세금이에요? 유튜브를 너무 간악하게 해가지고. 인천인이 되고 싶군요. 네. 또 다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어제 나왔습니다. 주택수의 구분이 없어지고 공정가액 비율이 대폭 올라가고 과세 표준도 많이 뜁니다. 지난번에 대토론회에서 지적됐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바꾸는 공제제도 전환도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기간 대신 살고 있는 기간을 쳐준다는 거죠. 당연히 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거고 보수 언론은 또다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집이 하나밖에 없고 은퇴했고 늙었는데 평생 반포에 산 것이 무슨 죄냐며 눈물을 닦는 노인을 어디서 소환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추석 기사 읽기 놀이 때 신나게 그걸 읽을 수 있겠죠. 보통 제가 이런 쉬운 걸 골라오는데
골라오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 아니 근데 들을 때마다 즐거워서 이제는 그게 명절의 소리지.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사를 보면 예. 되게 속이 상하는 게 절반의 진실이 있긴 하거든요. 네. 누군가 정말 거기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기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았고 고향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근데 그의 아픔마저도 그런 기사에서 돈으로 환산. 이거 봐라. 이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는 묻혀버리는 효과가 나지 그러니까요. 않나. 돈으로 환산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네. 이게 절반의 진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이 이 부동산 관련된 저널리즘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재래 언론의 저널리즘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자를 인질 잡은 다음에 권력욕을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너네 우리한테 세금 매기면 월세 세입자 못 살게 군다? 하고 너네 우리 수사권 뺏어가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법률 서비스 수준 낮아진다? 요즘 갑자기 그런 댓글이 몰려들던데 프레시한 게 이게 스킬트리가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도 우리를 때리면은 결국 이 아픔은 낙수 효과. 그것도 또 새로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도 약자가 돈이 없어서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댓글이 없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신제품으로. 그 관련된 것도 산업 PK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아무튼 전자에도 후자에도 결국은 진보 재래 언론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어제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급 빙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재래 언론발로 듣고 싶지 않았던 시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거부권. 자, 보시면 뉴스원이 멀쩡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슈가 등장하면 바로 온라인 서베이를 걸어버리는 여론조사의 수준을 소셜 투표나 술값 내기 수준으로 낮췄다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개혁신당연구원, 개혁연구원의 자체조사입니다. 우리 희대의 짤짤러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법적으로 해명할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당대표인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민간에 막 뿌려도 되는지, 의뢰와 구성의 상호협력 과정을 안 거쳤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써도 되는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은 사라져 있고요. 보시는 뉴스원의 기사에는 그냥 개혁신당이 던지는 대로 통신사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신력 없는 자료에서 나온 단어 거부권이 그리하여 재래 언론의 이번 주 초 주요 단어가 되었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내란에 반대했던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시민들은 거부권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우리 어릴 때 기억해보면 여소야대일 때 쓰거나 여당이 그러니까 여소야대일 때 쓰거나 혹은 뭐 아주 적은 경우에 참여정부의 케이스에 일부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레임덕이 와서 여당이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을 때 쓰기도 하고요. 보통은 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쓰는 거지 여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지금이 그걸 할 때라고 대통령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요. 평당원인 민주당의 정민철 씨와 당대표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퉁치면 여야 모두에서 이런 소리는 나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기 1년 차에 의석수가 5분의 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눈을 빛내며 궁금해하는 재래 언론을 무더위에 지켜보게 된 것이 이번 주말과 월요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필요해서 빙고. 빙고 국정마비의 그 단어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붙었던 윤석열의 단어 거부권을 2026년에 듣게 됩니다. 마포역에 가면 이 네. 거부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를 들어가는 걸 우리가 거부권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 이게 여의도에서 그 회식 올 때 항상 오늘 거부권 행사할래? 이러면서 그 집 가는 얘기였죠. 네. 예. 2호점은 제2요구. 개혁신당이 좋아하니까 오렌지색으로 썼어요. 그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화면을 준비 못해서 말씀으로 옮겨보면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이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는 게 참 어렵다. 라고 길게 말했습니다. 양당 간의 시원한 답은 아니고요.
해석을 구제해보자면 대통령 개인은 아쉽다.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나는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도로 읽힐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레 언론은 안 다뤘습니다. 충분치 않아서 안 다룬 것인데 제가 살짝 좀 다루겠습니다. 어제 온라인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가천대 법학과의 박진우 교수라는 분이 지난 3월에 내놓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게 바이럴을 탔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왜요? 논문이 바이럴을 타긴 쉽지 않죠. 라고 방금 박사 딴 사람이 말합니다. 논문 언제 출판되나요? 안 할 건데요. 바이럴 탈까봐 그럼. 내가 어떻게든 바이럴을 만들어 보려고. 참고로 현질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고 우리 있습니다. 게임 제너레이션의 편집장 이경혁 선생님께서 안 되겠어. 요약을 보면요. 현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개헌 이후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8조 2항을 건드려서 제한 당시의 대통령, 즉 높은 확률로 현 대통령에게 연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좀 뜨거운 이슈라서 불이 붙었는데 이거는 스토리를 지켜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먼저 끌어다 쓰고 보수 아닌 미디어가 받아 쓴 케이스입니다. 조선이 먼저 연기를 떼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재래 언론에 쭉 퍼졌어요. 근데 우리 환경이 알고리즘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섬들 같습니다. 몇 개의. 보수와 비보수가 서로 다른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아무리 보도를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수 쪽 섬에 갔던 어떤 미디어 종사자들이 주워와서 어제 퍼뜨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럴이 돼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연구 글을 만든 사람이 있는 학교가 성남이다라는 아직은 불충분한 이유로 가천대라서 네, 비판 논의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걸로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정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그럼 가천대 총장님은 장수하신다는 무슨 관계가 없어요? 당장 생각할 거리는 많지만 기억은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있긴 있었다. 캠페인의 효과를 좀 높여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 경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근데 폭염과 경보와 중대를 붙이면 흔한 단어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본 겁니다. 우리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일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기록되면 발표됩니다. 일반 폭염 경보는 이틀이 걸리면 경보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폭염 중대 경보가 하루만 이어져도 발표가 됩니다. 저 조준혁 때 그 야외 러닝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딱 나가서 러닝 하려고 딱 나가자마자 그 습기와 온도 때문에 딱 깨달았어요. 곧장 체육관으로 들어가자. 저는 왜 예전에 과학 잡지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과학 잡지를 봐요? 어릴 때. 그렇게까지 놀랄 일입니까? 지금은 제가 놀랍긴 읽었던 하지만. 그 책이 부식됐을 거예요. 아, 네. 모기 같은 작은 동물한테는 공기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게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물속의 수분이 하도 존재감이 커서 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잠깐 밖에 나가 있으면 물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하늘이 수면처럼 보이고. 수칙도 있거든요. 기상청이 발표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외출을 자제하고요.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휴대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작업장을 환기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뿌리고 어르신이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렵니다. 뭐 강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에 대해서 그 채팅창에서는 제발 동구장을 외치고 계시고요. 아니 왜냐면 동구장에서는 두산 기아전이 폭염으로 취소됐거든요. 그죠. 맞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 팀도 오늘 부산에 원정 가더라고요. 야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새로운 개념, 인듯 옛날 개념,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됐던 고시가 새로운 약품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데 새로운 약품이 나올 때마다 이게 주의를 해야 된다면 그게 2014년인데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게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살 빼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식약처 고시는 빽빽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있는 약품들을 고시를 보면 금방 다 볼 수 있거든요. 쭉 봤어요. 다 검색해봤어요.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약이 많거든요. 네. 다 똑같이 발기부전. 음. 그리고 보디빌딩 선수용 약물입니다. 아, 양대 산맥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독하고 쓰는데 위험하고 그런 약이 아니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약물. 인기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조치는 알려진 건 이 정도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게 되고요. 별건 아니죠. 그리고 왜 그 도시에선 알 수 없는 병원이 부족해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가지고 원정에서 호르몬제 구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요새 위고비 마운자로도 보니까 어디 병원 가면 어떻게 쉽게 처방해 주더라 뭐 이런 게 도우는 것 같던데요. 같은 원리인 거죠. 네. 예. 그럴 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몇몇 좀 이걸로 장사를 독하게 하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방전을 마구 발행해 주는 경우는 있죠. 이런 경고가 실제로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용기와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별거 없는 경고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불만이 분노로 소셜에서 퍼져갈 때 제가 늘 뉴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건 민주국가는 시작부터 강제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선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강화합니다.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준비됐다는 듯이 내가 마운자로가 유행할 것을 알고 10만 기병을 준비해 놓았다 하면서 단속반을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법의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경고 조치를 하고 중대 경보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공익 측면에서 알려드렸고 공익하면 해적 조심이죠. 해적의 꿈을 이루지 못한 트럼프 소식 짧게 전하겠습니다. 공습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센 척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참수 전에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누구를 참수한다는 건지는 안 나왔고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지만 그건 평범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해 더 큰 공격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미사일 다 떨어졌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타코 쫄아서 도망친다. 이것이 이란에게 완전히 읽혔다고 뉴욕타임즈의 에리카 솔로몬 기자가 평가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란의 전직 관료들을 인터뷰해본 거예요. 진짜 다 아세요? 그랬더니 관료들이 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이 양보 안 하면 대규모 긴장이 고조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묻자 그 관리들이 그럼 그래라 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차피 쏠 수 있는 건 미사일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별로 없고 지상군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을걸?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세상은 치킨 게임이잖아요. 나한테 쫀 사람들이 나한테 졌고 내가 쫄면 내가 졌고 좀 쫄아있네. 이란이 겁먹은 척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이 게임에서 이제 서양 언론들 마저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은 올 봄에는 알자지라에서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저는. 아니 좀 옛날 표현이긴 한데 왜 고장난 라디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가 이 멘트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고장난 라디오구나라는 인식을 좀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민주당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민주당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에는 순회 경선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 행사 전에 이미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발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흥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아무리 정덕이어도 전당대회까지는 자세히 안 봤거든요. 대선 경선을 제외하면.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내가 기가 다 빨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예, 그 부흥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서의 연설문이야 기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 재밌는 게 있는데 장 바깥에서 시작하기 전과 끝나기 전에 있는 일들이 정말 세상 무서워서. 네. 국민의힘처럼 막 의자로 사람을 때리고 이런 일만 아직 안 나왔지 민주당은.
결과는 아직 19%가 채 안 되는 정도만 발표가 됐고요. 투표를 시작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 주말에 호남까지 가면 결과가 절반을 훌쩍 넘겨 나오는데요. 7할 넘게. 마지막 날인 서울 경기에 가기까지 대세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들 합니다. 전당대회 자세한 얘기들은 거의 모든 순회 경선 취재를 나가고 있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하고 목요일에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저는 후보들이 연설에서 힘주어 말하는 부분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살짝 신기했던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어요. 네거티브로 제기되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현행 문제에 대한 네거티브도 많지만 아무래도 40, 50대 이상 당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현역 잘 나가던 시절의 김민석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가 커요. 30대 시절. 네. 20대 시절, 30대 시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삼아서 DJ 노무현, 이해찬, 문재인, 이재명과의 인연으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부산 연설에서. 그중에 6명이라고 하고 네 번째로 고 김근태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참 오래 뵐 수 있었을 텐데. 잘 모르시겠지만 5번째 인연은 김근태 고문이셨습니다. 2002년 단일화를 결정할 때 마지막 상의했던 어른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무현 후보께서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단일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위 동교동이 하면 안 되고 후단협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돼서 제야 민주화운동 출신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지막까지 상의했습니다. 김근태 고문께서 당신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로서 하겠는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번 저는 김근태 고문께서 민석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위가 저와 함께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전국이 너무 빡세서 기자들이 이런 데까지는 다 신경을 못 쓸 겁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제 모든 후보들의 연설 내용 중에서는 가장 생각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별로 해석은 안 해주는 것 같고 해석 안 할 이유도 있어 보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02년에 정몽준 노무현의 후보 단일화 때죠. 이걸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김근태와 상의를 했다. 했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동교동이 하면 안 되고 동교동은 이제 DJ의 가신 그룹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된다. 후단협은 보수적이어서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근태 고문이 당신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야 지도자로서 하겠는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근태 고문께서 민석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가 내용입니다. 기록을 좀 뒤져볼까요? 김근태 고문은 2002년 당시에 대세로 불리다가 경선에서 지니까 당을 탈당한 이인재 의원을 비난하면서 당에 남습니다. 김근태 고문도 그때 경선을 치렀죠. 김민석 의원하고 그 점이 다르죠. 당에 남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고문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기록상 맞는데 단일화 직전에 김근태 고문은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때 거의 없었던 노무현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저는 기록된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김민석 후보의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었다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김근태가 사실상 김민석에게 미룬 뒤에 나중에 미안해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기도 했고 해명을 할 수도 없는 돌아가신 분이 미루는 바람에 내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변명으로 들려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근데 결국 제가 선택은 잘못했지요. 거기서 배운 것은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라고 전개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하고 존경할 만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인석 후보 아니고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이나 일부 야당 인사들이 김용민 의원 마찬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사법개혁 가지고 검찰개혁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지 말라고 막 뭐라 그래요. 물론 저는 검찰개혁 완수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쓰고 그분 말씀을 퍼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발이 걸리죠.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치는 더 그렇습니다. 망자는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논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분의 뭐 예를 들어 그나마 덜 온도가 높지 않은 건 이분의 덕분에 이게 되었습니다. 정도까지는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인이 나한테 밀어서 내가 했습니다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궁지에서 빼내는 김민석 후보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난 주말 경선 과정 중에 저한테는 가장 고약하게 들렸습니다. 본인 인생의 최악의 약점인 문제를 해명하는 건 꼭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이 미뤘다는 어감으로 말하는지 이게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다 말고 체온이 내려가는 결정타는 연설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보통 정치인 연설문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밑자락을 잘 깔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뜻을 빌드업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마지막에 가장 크게 외치죠. 이러면서 그 방식에 따라서 쓰여진 연설문이었습니다. 좋은 연설문이었습니다. 구성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산의 아들 김민석,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돌아온 강화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적자. 돈을 많이 썼나요? 네, 데피시트. 로스. 본인의 주식인가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의사 양반. 내가 걷는 게 아니야. 계좌의 느낌이 없는데 어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갑오개혁 때 없앤 그 적서차별의 적자죠. 그러니까 민망한 100년 전 개념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김민석이 적자면 이 적자의 개념은 분명히 이런 거예요. 김민석이 적자면 다른 사람들은 축첩을 통해 얻은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개념이요, 민망하게 이게. 물론 그 선거 방송할 때 이렇게 그 적자 서자 얘기를 하는 후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정 누님이 소개하는 게 이 사람이 한나라당에서 온 철새여가지고 다른 민주당 인사한테 아유 형님은 적자잖아요. 나는 민주당 서자인데 적자가 서자 좀 잘 챙겨줘요. 이러면서 그 사람 좋게 능글맞게 할 때 그때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설문의 정점에 넣으니 세상 어색해집니다. 제가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A인 사람은 절대 자기가 A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남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A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적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 비율은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적절한 비유 타이밍을 찾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적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본인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적자가 아닌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여기서 적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럼 우린 서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실제 서자로 분류될 만한 사람이 네. 아유 난 서자잖아야 네. 이러면서 하면은 그게 개그가 되고 적절한 비유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보통 아주 좋게 말하면 부울경 말고 호남에서 이 뜻의 순수한 의도를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당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DJ와 YS의 개통은 87 민주화 이후에 한꺼번에 재야 인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YS는 재야 인사들 외에도 그 당시에 젊은 엘리트들도 많이 끌어모아요. 리크루트 경쟁 중에 홍판표 검사가 YS한테 갔죠. 그리고 DJ는 87 체제 이전에 이 합당을 시도하던 YS와 합당을 시도하던 그때에도 재야의 지도자나 민주 인사들 그리고 학생 운동을 하던 젊은 지도자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상도동계로부터 거부감을 샀습니다. 쉽게 말해 YS 쪽이 좀 더 사람들을 모을 때 보수적이었죠. 호남 기반이라는 줄기 하나 그리고 학생 운동과 진보 운동이라는 줄기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갑자기 거목으로 커지는 계기를 얻기 때문에 굳이 블러드라인을 따진다면 적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다 이해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당에 붙어오른 모든 살에 해당하는 모든 도움의 손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서자가 돼버리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이 떠오르고요. 그럼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서울은 과거를 쳐도 어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은 과거를 칠 수 없다. 그 상상력을 여기까지 동원하면 정치 무대에서 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식은 쳐줍니까? 그 개념인데? 그래서 서얼의 이 질서가 엄존하건대 그쵸. 어찌 남녀가 유별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안타깝게도 애템. 오늘은 빙고가 두 번째입니다. 당원의 표와 돈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에서 적자다. 저 적자라는 저 폰트는 다시 보면은 아무리 봐도 UPD 주식 같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죠. 플러스야. 네. A인 사람은 A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전 거지입니다. 거지입니다. 기다려. 다시 오를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일비하지 말고. 내가 뭐 마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정통성은 순혈주의로 얻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정부 여당 내에 얼마나 계신지,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저 단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왔는지 궁금해져서 넣습니다. 개념으로 보면 꽤 흉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해상도가 낮은 폰트를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기 힘들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후벼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 대사 뭐였더라? 의사 까먹었어. 양반에 안정을 취하세요. 흥분을 하면 다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끝으로